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나오는 어느 한적한 마을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여 기와 지붕이 마치 검은 용의 비늘처럼 번쩍였고, 담장은 성벽처럼 높아서 밖에서는 안을 좀처럼 들여다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일찍 지고 밤이 되면 산짐승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나뭇가지가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가 마치 귀신이 흐느끼는 소리 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해만 떨어지면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부자 댁은 논밭이 많아 소작농들이 줄을 지어 드나들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여 있었지만, 그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무거워서 하인들조차 숨을 죽이며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최부자 댁의 안주인인 마님은 성정이 대쪽 같고 엄격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집안을 일으킨 여장부였기에 집안의 모든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곳간에 쌀 한 톨 나가는 것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나이가 들어도 형형하게 빛났으며, 아랫사람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불호령이 떨어지기 일쑤였기에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조차 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어려워했습니다. 마님은 오로지 가문의 번창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만 온 신경을 쏟았기에 집안에는 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웃음소리보다는 엄한 꾸지람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리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는 인근 마을에서 시집온 지 몇 해 되지 않은 얌전하고 순박한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비위를 맞추느라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며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서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정작 집안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고 늘 죄인처럼 지내야 했는데, 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하고 구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며 지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으니, 그녀의 효심은 하늘이 감동할 정도라고 동네 아낙들은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최부자댁의 독자인 아들은 겉보기에는 허우대가 멀쩡하고 글 공부도 제법하여 양반다웠으나 그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 앞에서는 지극히 효자 노릇을 했지만 뒤돌아서면 차가운 표정을 짓는 이중적인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재산에 기대어 살면서도 어머니의 간섭을 지긋지긋해했고, 아내인 며느리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이 늘 쌀쌀맞게 대했기에 부부 사이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들은 종종 밤늦게까지 밖으로 나돌다가 들어오곤 했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묻는 어머니의 말에는 그저 친구들과 시문을 짓고 왔다고 둘러대며 능청스럽게 넘기곤 했지만, 그의 옷자락에서는 때때로 낯선 분, 냄새나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다 못해 검게 말라 비틀어지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마당을 뒹굴 때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산 너머 고개에 천년 묵은 여우가 나타나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는 괴이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기이한 울음소리를 들었다느니, 밤길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을 보았다느니 하며 수군거렸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최부자댁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헛소문을 믿지 말라고 하인들을 호통쳤지만, 며느리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며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했고, 유난히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밤이면 창호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밤은 유난히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산짐승들도 모두 숨을 죽였는지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하다가 갑자기 거센 돌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세워둔 빗자루가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장독대 뚜껑이 들썩거릴 정도로 바람이 사납게 불어대자 하인들은 서둘러 마루 밑이나 방 안으로 들어가 숨었고 집안 곳곳에 켜둔 등불도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꺼질 듯 말 춤을 추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문단속을 제대로 하라며 며느리를 질책했고 며느리는 네, 어머님 편히 주무십시오 라고 공손히 대답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자신의 방에 돌아와서도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남편인 아들이 초저녁에 잠시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밖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이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기와를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하여 마치 하늘이 뚫린 듯했고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놓을 때마다 창문에 비친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괴물의 손톱처럼 기괴하게 일렁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방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남편이 들어왔고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는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디를 다녀오시기에 이리 늦으셨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그는 잠이나 자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에 몸을 떨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눈만 말똥말똥 뜬 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고통에 겨워 신음하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기에 며느리는 그저 자신의 헛된 공포심이 만들어낸 환청이라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사방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몽환적이고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며느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는데 밤새 내린 비로 인해 마당은 질퍽거렸고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안치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 바가지를 놓칠 뻔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간밤에 사나운 날씨 탓에 기분이 뒤숭숭한 것이라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상을 다 차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기침하실 시간이 되어 안방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평소 같으면 이미 일어나서 하인들을 호령하고 계실 시어머니의 방이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마루를 밟고 지나가며 어머님, 기침하셨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으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고 오직 촛불이 다 타서 꺼진 매캐한 냄새만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든 며느리는 방문 앞에 서서 잠시 주저하다가 다시 한번 어머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푹 끼쳐오는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에 며느리는 저절로 눈살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는데 방 안은 아직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바닥에 무언가 검붉은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방 안을 더듬어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밖에서 들어온 희뿌연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자 그곳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불 위에 엎어진 채 누워 있었는데
등 뒤에 옷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주변의 벽지와 방바닥은 온통 붉은 피로 도배가 되어 있어 마치 지옥도를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앞의 참혹한 광경을 믿을 수가 없어서 멍하니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녀의 시선은 시어머니의 몸에 고정된 채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신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맹수에게 물어뜯긴 듯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는데 특히 복부 쪽이 끔찍하게 파헤쳐져 있어 내장의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고 방 안 곳곳에는 짐승의 발자국 같은 핏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입만 벙긋거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뒤늦게 일어난 남편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안방 쪽으로 걸어오다가 주저앉아 있는 아내를 보고는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하며 다가왔고 열린 방문 사이로 방 안의 참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처절하여 집안의 모든 사람을 깨울 정도로 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뒤로 물러났고 그녀의 비명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하나둘씩 안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안방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풍겨오는 피비린내에 기겁을 하고 뒷걸음질 쳤으며 대담한 하인 몇몇이 고개를 내밀어 방 안을 들여다보고는 아이고 마님 하며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거나 구역질을 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마당에는 겁에 질린 하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통곡 소리가 뒤섞여 소란스러워졌는데 누구 하나 감히 방 안으로 들어가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누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건 사람의 짓이 아니다 라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소란 속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대문 기웃거렸고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가 최부자댁 마님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더라, 아니 구미호가 간을 빼먹었다더라 하는 흉흉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과 어르신들이 급히 최부자댁으로 달려왔지만 참혹한 현장을 보고는 할 말을 잃고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여인들은 무서워서 입을 가리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이장은 서둘러 관아에 알리도록 젊은 장정 하나를 보냈고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려 했으나 이미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울음을 그치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며느리를 쏘아보며 네가 어젯밤에 빗소리에 섞여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문단 속을 소홀히 하여 요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하며 며느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하고 무서워서 저는 그저 빗소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맹세 고문은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라고 흐느끼며 변명했지만 남편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편은 마치 확신에 찬 사람처럼 이건 분명 요괴의 짓이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 문을 뚫고 들어와 저리 끔찍하게 죽일 수 있단 말이냐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듯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의 말을 듣고 수군거리며 며느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 없던 며느리가 혹시 앙심을 품고 요괴를 불러들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며느리 자신이 요괴에게 홀린 것은 아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의심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천장에는 피가 튀어 기괴한 무늬를 그리고 있었고 창문 틀에는 날카로운 발톱에 긁힌 듯한 깊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누가 봐도 맹수나 요괴의 소행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며 이 끔찍한 악몽이 빨리 끝나기만을 빌고 또 빌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떴지만 최부자 댁의 안방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피냄새는 더욱 진동하여 까마귀들이 지붕 위에 모여들어 까악까악 울어대니 그 소리가 더욱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며 내 어머니의 원수를 갚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게 짐승이든 귀신이든 반드시 잡아내어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의 옷에는 어머니의 피가 묻어 있어 마치 그 자신이 살생을 저지른 사람처럼 보였으나 사람들은 효심에 북받쳐 그런 것이라 여기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구미호 전설을 이야기하며 공포에 떨었는데 옛날에 이 마을에 구미호가 살았는데 그 원한이 아직 풀리지 않아 다시 나타난 것이다. 어젯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요괴가 마을로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떤 노인은 이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기운이 안 좋더니 결국 사단이 났다며 며느리를 탓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최부자 댁이 너무 부유하여 하늘의 시기를 산 것이다 라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관아의 포졸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고 마을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사또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번에 부임한 사또는 젊지만 사리 분별이 명확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사또가 도착하자마자 마당의 소란스러움은 일순간에 잠재워졌고 사또는 침통한 표정으로 안방 쪽을 바라보며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사또는 섣불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 서서 집안의 구조와 담장의 높이 그리고 창문의 위치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사또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으며 그는 단순한 짐승의 습격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조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사또 앞에 엎드려 나으리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는 필시 사악한 요괴 구미호의 짓입니다라고 울부짖으며 호소했습니다. 사또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진정하게 내 반드시 진상을 밝혀낼 것이니 너무 상심 말게 나라고 위로하면서도 남편의 손에 묻은 흙과 옷에 묻은 핏자국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윽고 사또는 관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를 따라 들어간 검시관은 참혹한 시신을 보고 헛구역질을 참느라 애를 먹었지만 사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신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사또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는데 이것이 바로 최부자 댁을 덮친 비극의 서막이었으며 앞으로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사또는 코를 찌르는 혈양과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잠시 숨을 멈추었지만 이내 냉철함을 되찾고 방 안의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의 뒤를 따르던 포졸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헛구역질을 참느라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방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피는 이미 검게 굳어가고 있었고 사방으로 튄 핏자국은 마치 누군가 붓에 먹물을 듬뿍 찍어 거칠게 뿌린 것처럼 벽지와 천장을 어지럽히고 있어 그날 밤에 처절했던 상황을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시신은 엎드린 채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 등 뒤의 옷가지가 예리한 도구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드러난 살점은 짐승이 핥힌 것처럼 깊게 패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시신의 복부였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짐승처럼 배가 크게 갈라져 있었고 그 속이 텅 비어 있어 내장의 일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으니 이는 필시 사람의 소행이라기보다는
굶주린 맹수나 사악한 요괴의 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또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시신 곁으로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유심히 상처를 들여다보았는데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져 마치 시신에게 말을 걸어 진실을 캐내려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창문 틀에는 날카로운 발톱에 긁힌 듯한 깊은 자국이 서너 줄 선명하게 나 있었고 창호지는 밖에서 안으로 뚫고 들어온 듯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어 외부에 침입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지켜보던 아들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나으리, 저것을 보십시오. 저 창문의 발톱 자국과 사라진 간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사람의 짓이라 하겠습니까? 이는 분명 구미호가 한 짓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바닥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얼굴은 처참하기 그지없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사또는 아들의 절규에도 동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어젯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제처가 짐승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요물이 집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라며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아들의 말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정말 구미호가 나타난 모양이야. 간을 빼먹었다니 소문이 사실이었어. 최부자댁 며느리가 들어올 때부터 왠지 기분이 나쁘더라니 하며 근거 없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마루 끝에 힘없이 서 있는 며느리에게 쏠렸고 그 눈빛들은 두려움과 경멸이 뒤섞여 있어 마치 그녀를 요괴와 한패이거나 재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몸둘 바를 모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흘렸는데 그녀의 억울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으나 누구 하나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어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최부자댁 며느리가 사실은 여우가 둔갑한 것일지도 모른다거나 며느리가 부적을 잘못 써서 귀신을 불러들였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와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면서도 어쩐지 그 며느리 얼굴이 지나치게 하얗고 눈꼬리가 올라간 게 예사롭지 않았어. 밤마다 밖을 쏘다닌다는 소문도 있더라 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어 쑥덕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황급히 길을 피하거나 소금을 뿌리는 시함을 하며 재수온 붙을까봐 경계했고 아이들조차 여우 며느리다 하고 소리치며 도망가니 며느리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마을 분위기를 틈타 더욱 소란을 피웠는데 그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내 아내가 요물을 막지 못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공공연하게 아내를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집안 곳곳에 붉은 팥을 뿌리고 대문에 가시나무, 엄나무를 걸어두는 등 요란스럽게 요괴를 쫓는 의식을 행하며 자신의 효심을 과시하고 아내의 부덕함을 강조하려 애썼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의 서슬퍼런 눈치를 보며 며느리를 은근히 따돌리기 시작했고 부엌에서 일하는 식모조차 며느리가 다가오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며 말조차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현장 조사를 마치고 관하로 돌아가지 않고 최부자댁 사랑방에 임시로 머물며 수사를 계속했는데 그는 마을의 소문이나 아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본 겉과 들은 것만을 믿으려 했습니다. 사또는 먼저 집안의 하인들을 하나씩 불러 어젯밤의 상황을 낱낱이 캐물었는데 하인들은 하나같이 비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거나 주인어른 말씀대로 요괴의 짓인 것 같습니다 라며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하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두려움을 읽어냈고 그 두려움이 단순히 요괴에 대한 공포만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늙은 의원 한 명이 사또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그는 최부자댁의 대소사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노인이었습니다. 늙은 의원은 사또에게 나으리 사람의 눈은 때로 헛것을 보기도 하고 귀는 거짓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어도 몸으로 진실을 말하는 법입니다. 요괴의 짓이라 하기엔 상처가 너무나 교묘하고 짐승의 짓이라 하기엔 뒷마무리가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사또는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소. 내 눈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오. 짐승이 배를 갈랐다면 살점이 너덜거리고 주변이 엉망이어야 하는데 상처의 단면이 지나치게 매끄럽소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노인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이댁 아드님은 겉으로는 효자이나 속에는 능구렁이가 들어앉은 사람입니다. 최근 읍내의 기생집을 드나들며 가산을 탕진한다는 소문이 파다 있습니다. 마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라며 아들의 행실에 대한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사또는 노인의 말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네. 이 말은 내 가슴 속에만 담아두겠네. 자네도 밤길 조심하게라며 노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또는 다시 한번 사건 현장을 떠올리며 아들의 과장된 행동과 눈물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되새겨 보았고 수사의 방향을 요괴가 아닌 사람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자신의 방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는데 창호지 문 밖으로 남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와 며느리를 노려보며 네가 문단속만 잘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네가 내 어머니를 잡아먹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며느리는 여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어머님의 죽음이 너무나 슬프고 원통합니다 라고 호소했지만 남편은 시끄럽다. 네가 재수없는 년이라 집에 우환이 든 것이다 라며 손을 들어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쓰러져 흐느꼈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방을 나가버렸는데 며느리는 맞은 뺨보다 가슴이 더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고 생각하며 어젯밤 젖은 옷을 입고 들어왔던 남편의 차가운 몸과 기이한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맡았던 비릿한 냄새가 지금 생각해보니 비냄새가 아니라 피냄새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삼켜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고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어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어 마치 죽은 시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본격적으로 시신을 검시하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어찌 옥체를 칼로 건드린단 말입니까? 하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단호한 목소리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만약 자네가 이를 막는다면 오히려 범인을 감싸는 꼴이 될 것이다라며 아들을 제압했습니다. 아들은 분한 표정으로 물러섰지만 그의 눈초리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손을 계속해서 꼼지락거리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마당에 모여 검시 결과를 기다렸는데 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사또가 괜한 짓을 한다. 아니다. 무언가 있으니 저러는 것이다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사또는 검시관과 함께 병풍을 치고 시신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는데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시신을 옮겨놓고 상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사또는 시신의 피부색과 반점, 굳기 정도를 살피며 사망 시간을 추정했고 상처의 모양과 깊이를 통해 사용된 흉기를 유추해 나갔습니다.
검시가 진행될수록 사또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는데 그는 시신의 등 쪽에 몰린 붉은 반점, 즉 시반을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반이 등 쪽에 있다는 것은 시신이 죽은 뒤 오랫동안 똑바로 누워 있었다는 증거인데 발견 당시 시신은 엎드려 있었으므로 이는 누군가 죽은 시신을 뒤집어 놓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목 주변에 희미하게 남은 끈 자국과 손톱 자국은 질식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배의 상처는 죽은 뒤에 난 것이라 피가 많이 흐르지 않고 살이 오그라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또는 이 모든 것이 짐승이나 요괴의 짓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임을 확신하게 되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기에 섣불리 범인을 지목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또는 검시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시신을 살펴보니 짐승의 짓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다. 더욱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만 짧게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사또의 말에 안색이 창백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가 봐도 요괴의 짓인데 사또께서는 헛다리를 짚고 계십니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사또는 아들의 도발에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관아의 포졸들을 불러 무언가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는데 포졸들은 사또의 명을 받고 흩어져 마을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특히 집안의 우물과 뒷간 그리고 아들이 평소에 머물던 사랑방 주변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했는데 이는 범인이 범행 도구를 멀리 버리지 못하고 집안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졸들의 움직임을 보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요괴 소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숨을 죽이며 사태를 주시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빈소를 지키며 향을 피우고 있었는데 문득 어젯밤 남편이 벗어놓은 옷가지가 생각나 몰래 빨래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옷을 물에 담그자 검붉은 물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흙탕물이 아니라 핏물이었고 옷소매 끝에서는 기름 냄새와 함께 비릿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다행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비벼 빨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지만 차마 남편을 고발할 용기가 나지 않아 혼자서 끙끙 앓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집안일을 돕는 늙은 하녀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며느리가 빠는 옷에서 나오는 붉은 물을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녀는 며느리에게 다가와 아기씨, 그 옷은 도련님 옷이 아닙니까? 어찌 핏물이 이리 많이 나온답니까? 하고 물었고 며느리는 당황하여 아닙니다. 도련님이 어젯밤 넘어져서 다치신 모양입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하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옷을 바라보며 이상하네요. 도련님 몸에는 상처 하나 없던데요. 라고 중얼거려 며느리의 가슴을 더욱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다시 마을을 덮자 공포감은 또다시 극에 달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오늘 밤에 또 구미호가 나타날지 모른다며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개들도 짖지 않고 꼬리를 큰다며 내린 채 숨어버렸습니다. 최부자댁 마당에는 횃불이 환하게 밝혀졌지만 사람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기괴한 춤을 추는 듯했고 바람소리는 여전히 흉흉하여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구천을 떠도는 소리 같았습니다. 사또는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에선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내일 아침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으며 포졸들이 가져올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사또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었는데
그는 사또가 자신의 죄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품속에 숨겨둔 날카로운 단도를 만지작거리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힌 짐승의 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최부자 댁의 담장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진실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이 밤이 지나면 누군가는 파멸을 맞이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사또는 찻잔을 들어 입에 가져가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는데 여우는 꼬리를 감출 수 있어도 피냄새는 감출 수 없는 법이지 라는 그의 말은 밤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날이 밝았으나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최부자 댁의 넓은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곧 시작될 사또의 본격적인 검시를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긴장감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관아에서 파견된 검시관들은 하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당 한가운데에 자리를 마련하고 병풍을 둘러 시신을 안치할 준비를 마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승사자가 강림할 준비를 하는 듯하여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또는 관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대청마루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육방 관속들이 도열하여 위험을 더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눈빛에도 끔찍한 시신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상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마당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그는 연신 마른 세수를 하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가끔씩 사또를 향해 원망 섞인 눈초리를 보내며 어머니의 시신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사또가 귀신에 홀린 게 아니냐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 하는 쑥덕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안채 문 뒤에 숨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젯밤 빨래터에서 보았던 남편의 피 묻은 옷과 기름 냄새를 떠올리며 제발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러면서도 그 진실이 너무 끔찍하지 않기를 모순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오자 웅성거림은 일순간에 멈췄고 사또는 병풍 뒤로 들어가기 전 아들을 불러 자네도 들어와서 똑똑히 보거라. 자네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아들은 주저주저하며 일어나 병풍 뒤로 따라 들어갔고 검시관이 조심스럽게 시신을 덮은 천을 걷어내자 참혹한 모습이 다시 한번 드러나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신은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검푸른 색을 띠고 있었는데 특히 배 부분에 훼손된 상처는 붉은 꽃이 핀 듯 기괴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또는 먼저 시신의 등 부분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는데 자, 여기를 보아라. 등 쪽에 검붉은 반점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보이느냐? 이것은 사람이 죽은 후 피가 아래로 쏠려 굳으면서 생기는 시반이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머니는 엎드려 돌아가셨으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사람이 엎드려 죽었다면 피는 배 쪽으로 쏠려야 마땅하다. 허나 자네 어머니는 등 쪽에 시반이 선명하니 이는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바로 누워 계셨다는 뜻이다. 누군가 죽은 시신을 나중에 뒤집어 놓았다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말에 아들은 안색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는데 그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구미호가 직관계 시신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이겠지요. 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또는 아들의 변명에 대꾸하지 않고 이번에는 시신의 배에 난 끔찍한 상처를 가리키며 검시관에게 물로 상처 부위를 씻어내게 했는데 피가 닦여나가자 드러난 살점의 단면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사또는 짐승이 발톱이나 이빨로 물어뜯었다면 살점이 불규칙하게 찢어지고 너덜거려야 한다. 허나 이 상처를 보아라. 마치 잘 드는 칼로 베어낸 듯 단면이 매끄럽고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또는 상처 주변을 손가락으로 눌러 보이며 살아있는 사람을 베었다면 고통으로 인해 근육이 수축하고 피가 솟구쳐 상처가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상처는 살이 전혀 오그라들지 않았고 출혈량도 생각보다 적다. 이것은 심장이 멈추고 피가 돌지 않게 된 후에, 즉 죽은 뒤에 훼손되었다는 뜻이다 라고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검시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병풍 밖에서 듣고 있던 육방 관속들도 놀라움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짐승의 습격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시신 훼손 사건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내 어머니가 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추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깊이 파고들었는데, 그는 시신의 갈비뼈 부위를 자세히 살피더니 혀를 차며 짐승이 뼈를 부러뜨렸다면 으스러지거나 거칠게 부러진 자국이 남아야 한다. 허나 여기를 보아라. 뼈가 마치 톱 같은 도구에 의해 잘린 듯 절단면이 거칠면서도 일정한 결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바닥에 떨어진 뼈 조각 하나를 집어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며, 이것은 짐승의 이빨 자국이 아니라 쇠로 된 도구가 지나간 흔적이다. 구미호가 대장간에서 톱이라도 빌려왔단 말이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담장 밖의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들을 수 있었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아들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사또, 지금 제 어머니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요괴의 조화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어찌 인간의 잣대로 요물을 판단하려 하십니까? 라고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사나운 기세를 보였으나 그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흔들리고 있었고, 이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범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또는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며, 내 지금 요괴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요괴의 탈을 쓰고 인륜을 저버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서늘하게 대꾸하여 아들의 길을 꺾어 놓았습니다. 병풍 뒤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고, 사또는 검시를 계속 진행하여 시신의 목 부위에서 희미한 끈자국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누군가 부드러운 천이나 끈으로 목을 졸라 질식시켰음을 암시하는 흔적이었습니다. 사또는 쌓이는 배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질식이다. 누군가 자네 어머니가 잠든 사이, 혹은 방심한 사이에 목을 졸라 숨을 끊어놓고 그 후에 요괴의 짓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신을 훼손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아들은 입을 벙긋거렸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덜덜 떨기만 했으며, 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때 밖에서 지켜보던 늙은 의원이 사또의 말을 거들며 나으리 말씀이 100번지당하십니다. 저도 시신을 처음 보았을 때 피냄새 속에 묘한 기름 냄새가 섞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승에게서는 노린내가 나지 기름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또는 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는 사또의 추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증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구미호가 아니라
사람이 죽인 거래. 그럼 누가 죽였단 말인가? 도둑인가? 하며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검시를 마치고 병풍 밖으로 나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오늘 검시 결과 최부자 댁 마님은 짐승이 아닌 사람의 손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셨음이 명백해졌다. 범인은 이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자이며 밤새도록 시신을 훼손할 만큼 대범하고 잔인한 자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시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들에게로 향했는데 그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아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견딜 수 없다는 듯 나는 아닙니다. 내가 왜 어머니를 죽이겠습니까? 나는 이 집안의 독자요. 어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아들입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갚는 것은 아니지. 때로는 과한 욕심이 천륜을 끊어놓기도 하는 법이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아들의 알리바이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사건 당일 밤 초저녁에 나갔다가 비를 흠뻑 맞고 늦게 들어왔다고 들었다. 그 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라고 사또가 묻자 아들은 당황하며 그냥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주막에 갇혀 있었습니다라고 둘러댔습니다. 사또는 즉시 포졸에게 눈짓을 하여 그 친구들의 이름을 대라. 지금 당장 불러와 확인해 볼 것이다. 라고 압박했고 아들은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고 자네처의 말로는 자네가 돌아왔을 때 옷에서 비릿한 냄새가 났다고 하더군. 비 냄새가 아니라 피 냄새였던 것은 아니냐 라고 추궁했습니다. 아들은 펄쩍 뛰며 내 처가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평소에도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나를 모함하여 집안을 차지하려는 수작입니다. 라고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문 뒤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는 남편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을 박차고 나오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두려움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아들의 격한 반응에도 동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날 밤 입었던 옷을 가져오너라. 빗물에 젖었든 핏물에 젖었든 흔적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들은 그 옷은 이미 빨아서 없습니다. 더러워져서 태워버렸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헛웃음을 지으며 비에 젖은 옷을 굳이 태울 이유가 무엇이냐. 빨래를 하면 될 것을 자네는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라고 비웃었습니다. 마당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들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눈치였는데 설마 아들이 어미를 죽였을까? 재산 때문에 그랬나? 기생집에 빠져서 돈이 필요했다던데 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아들은 사면초가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고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굴러가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범행 도구가 발견되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이다. 범인은 급한 마음에 도구를 멀리 버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집안 수색을 독려했습니다. 사또의 명령에 따라 포졸들은 더욱 정밀하게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마루 및 아궁이 속, 심지어 장독대 안까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특히 사또는 아들의 시선이 자꾸만 뒷마당 우물가로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포졸대장에게 은밀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포졸들이 우물 근처로 다가가자 눈에 띄게 당황하며 우물은 신성한 곳이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오. 물맛이 변하면 어찌하려고 그러시오. 라고 소리치며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행동은 오히려
그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용기를 내어 마당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나으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입을 열었고 아들은 전연히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하며 달려들려 했으나 포졸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남편의 옷을 빨 때 붉은 핏물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옷에서 기름 냄새와 함께 쇠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그 옷을 빨래터 바위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남편이 태워버렸다고 한 것은 거짓입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며느리의 결정적인 증언에 아들은 이 배신자 같은 년, 네가 나를 죽이려고 작당을 했구나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또는 즉시 포조를 시켜 빨래터로 가옷을 찾아오게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이 젖은 옷 뭉치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사또가 옷을 펼치자 덜 씻긴 핏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남아있었고 소매 끝에서는 역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사또는 옷을 아들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이래도 아니라고 할 텐가? 자네 어머니의 피가 자네의 죄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호통쳤습니다. 아들은 증거가 나오자 할 말을 잃고 털썩 주저앉았으나 여전히 나는 안 죽였어. 구미호가 시킨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횡설수설하며 미쳐 날뛰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도 욕의 핑계를 대느냐. 네 마음속에 사는 욕심이라는 요괴가 너를 잡아먹은 것이다라고 꾸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들의 추악한 모습에 혀를 내두르며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천벌을 받을 놈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어떤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사또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범행 도구를 찾기 위해 우물수색을 지시했는데 저 우물의 물을 다 퍼내라. 그 안에 진실이 잠겨 있을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과 포졸들이 힘을 합쳐 두레박으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고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는데 이제 그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물이 줄어들수록 우물 안은 어두운 입을 벌리며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을 토해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긴장감은 극에 달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또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부인이 큰 용기를 내었어. 자네의 용기가 억울하게 죽은 시어머니의 한을 풀어줄 것이오라고 위로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마치 하늘도 이 기막힌 폐륜에 눈물을 흘리는 듯했고 떨어진 빗방울은 마당의 흙먼지를 적시며 비릿한 흙냄새를 피어오르게 했습니다. 우물물이 바닥을 드러내갈 무렵 우물 안으로 내려간 포졸에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여기 무언가 있습니다. 쇠붙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 소리에 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고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물로 쏠렸고 잠시 후 줄에 매달려 올라오는 물건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는데 그것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이자 아들의 끔찍한 범행을 입증할 도구였습니다. 우물 안 깊은 곳에서 포졸이 건져 올린 물건은 젖은 광목천에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것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주시했습니다. 사또는 포졸에게서 물건을 건네받아 조심스럽게 천을 풀기 시작했는데 물에 젖어 묵직해진 천이 한 겹 두 겹 벗겨질 때마다 비릿한 쇠 냄새와 함께 역겨운 기름 냄새가 코를 찔러 구경하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천이 벗겨지자 드러난 물건은
바로 쇠로 만든 날카로운 갈퀴였는데 농사 지을 때 쓰는 평범한 갈퀴가 아니라 끝을 예리하게 갈아 마치 맹수의 발톱처럼 개조한 흉측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쇠갈퀴 사이사이에는 아직 씻겨나가지 않은 붉은 살점과 허여멀건 기름덩어리가 엉겨 붙어 있었고 손잡이 부분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붕대가 감겨 있어 이것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살인 도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흉측한 쇠갈퀴를 높이 들어올려 아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자, 보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두려워하던 구미호의 발톱이다. 이것은 요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대장간에서 사람이 두드려 만든 쇠붙이다. 라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세상에 저걸로 사람 배를 갈랐단 말인가? 어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어 마당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범행 도구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넋이 나간 표정으로 쇠갈퀴를 응시하다가 으아 하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사또는 쇠갈퀴를 아들의 코앞에 던지며 이 쇠갈퀴에 묻은 피와 기름이 바로 내 어머니의 것이다. 네가 이 흉기로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어 우물에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서슬퍼렇게 추궁했습니다. 아들은 바닥을 기어 뒷걸음질 치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우물에 넣어둔 것입니다. 라고 끝까지 발뺌하려 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아직도 거짓을 고하느냐. 포졸들은 당장 저자의 사랑방을 뒤져 숨겨둔 문서나 장부 같은 것이 없는지 샅샅이 찾아보아라 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이 사랑방으로 달려가 벽장을 뜯어내고 방바닥을 드러내며 수색을 하는 동안 아들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눈동자를 쉴 새 없이 굴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독 안에 든 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한 포졸이 사랑방 천장 석가래 위에 숨겨져 있던 작은 함을 찾아내어 사또에게 바쳤는데 그 함 속에는 기생집에 빚진 막대한 금액의 차용증과 함께 땅을 팔아넘기려 했던 매매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펼쳐 보이며 네가 읍내 기생 홍이에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어머니 몰래 땅을 팔려 했으나 어머니가 도장을 내주지 않아 이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자 아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는지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입에서는 허탈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웃음소리는 울음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괴했습니다. 아들은 그래, 내가 죽였다. 늙은이가 돈을 움켜쥐고 내놓지를 않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 돈이면 빚도 갚고 홍이와 새 살림을 차릴 수 있었는데 라며 마침내 자신의 끔찍한 죄를 자백하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자백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부모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혀를 차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들은 광기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는 너무 깐깐했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해드린 거야. 베개로 얼굴을 누르니 금방 조용해지더군이라며 살해 당시의 상황을 태연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고 하인들은 주인의 잔인함에 치를 떨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죽이고 나니 덜컥 겁이 나더군. 그래서 생각했지. 구미호 소문이 돌고 있으니 그걸 이용하면 되겠다고. 부엌에서 갈퀴를 가져와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 우물에 버리고 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사또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내 놈이 진정 사람 새끼냐. 금수만도 못한 놈
낳아주신 부모를 돈 때문에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하여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너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쌀놈이다 라고 호통을 치며 포졸들에게 포박을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아들을 결박하자 아들은 반항하며 이거 놔, 내 돈이야, 내 집이라고, 어머니만 없으면 다 내 것인데 라고 발악을 했으나 굵은 오라줄이 그의 몸을 단단히 제참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멩이나 흙을 집어던지며 저런 천하의 페류나를 보았나. 죽여라! 당장 죽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묶인 남편에게 다가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차라리 돈을 달라고 비시지. 어찌 어머님을 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노려보며 너도 똑같아. 어머니 편만 들고 나를 무시했지. 너도 같이 죽였어야 했는데 아깝게 됐어 라고 독서를 퍼부어 마지막 남은 정마저 끊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나 동시에 이 끔찍한 악연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함께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이자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바 국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명하여 아들을 관하로 끌고 가게 했는데 아들은 끌려가는 내내 홍이야,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 헛소리를 외치며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흉측한지 마을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고개를 돌렸고 최부자댁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은 마치 악귀가 물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이 끌려가고 난 뒤 최부자댁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고 며느리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부인,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소. 부인의 누명도 벗겨졌으니 마음을 추스르시오. 비록 집안에 큰 우환이 있었으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소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사또에게 큰 절을 올리며 나으리 죽을 뻔한 저를 살려주시고 어머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니 그 은혜 백골난망이 옵니다 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며느리에게 다가와 사과를 건넸는데 우리가 자네를 오해했네. 정말 미안하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가 하며 며느리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피하고 수군거렸던 것이 미안하여 아낙네들은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어떤 이는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북받쳐 올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최부자댁의 흉흉한 흔적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장정들은 우물을 퍼내고 깨끗한 흙으로 덮어버리거나 새물을 길어부었고 아낙들은 피 묻은 마루와 방바닥을 닦아내었습니다. 피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배어있던 안방은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쑥을 태워 나쁜 기운을 몰아내었으며 찢어진 벽지는 뜯어내고 깨끗한 한지로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집안에 서려있던 음산한 기운은 조금씩 거치고 다시 예전의 정갈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하여 정성스럽게 염습을 하고 양지 바른 곳에 묘를 쓸 준비를 했는데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엄하고 깐깐한 시어머니였지만 며느리는 그녀가 홀로 집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고 진심으로 명복을 빌었습니다. 빈소에는 다시 향이 피워지고 맑은 술이 올려졌으며
마을 사람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져 최부자 댁은 다시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뒷수습이 잘 되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관아로 돌아갈 채비를 했는데, 떠나기 전 며느리에게 이 집의 주인은 이제 부인이요, 굳건하게 마음 먹고 집안을 다시 일으키시오. 그것이 돌아가신 마님께 보답하는 길일 것이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또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사또가 떠나는 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명관이시다, 하늘이 보낸 사또다 하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텅 빈 안방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더 이상 바람 소리가 무섭게 들리지 않았고 창문의 흔들림도 요괴의 손짓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켜고 시어머니의 위패 앞에 앉아 조용히 경을 읽었는데, 낭랑한 독경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남은 하인들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솟아오르니 이는 최 부자댁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인간에 대한 회의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를 바라보았는데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 끝에 매달린 붉은 감 하나가 위태롭지만 끈질기게 붙어있는 것을 보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도 저 감처럼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아 이 집을 지키리라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고요에 잠겼는데 어젯밤과는 달리 평화롭고 아늑한 침묵이 흘렀고 개들도 편안하게 잠들었는지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부자 댁의 높은 담장 안에선 더 이상 비명이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오직 가을벌레 우는 소리만이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구미호 소동은 끝났다, 페류나는 잡혀갔으니 이제 발 뻗고 자도 되겠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대문을 꼼꼼히 살피고 빗장을 질렀는데, 이는 요괴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단속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섞여있던 피비린내는 완전히 사라지고 맑고 시원한 가을바람 냄새만이 배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최부자댁을 덮쳤던 끔찍한 폭풍우는 지나갔고 남겨진 사람들은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욕심이 눈을 가리면 부모도 보이지 않고 사람이 짐승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최부자댁의 당당한 안주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그녀의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관아로 끌려가고 그 끔찍했던 사건의 전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 최부자댁을 휘감고 있던 검은 먹구름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으나 그 자리에 남은 상처는 깊고도 아렸습니다. 관아에서는 아들의 폐륜적인 범죄를 엄히 다스려 능지처참의 형을 내렸고 그 소식은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모든 사람에게 인과응보의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잣거리에 모여 천벌을 받은 게지. 그렇고 말고 부모를 해한 자가 어찌 하늘 아래 고개를 들 수 있겠나 하며 혀를 찼지만 한편으로는 그토록 번성했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최부자댁의 넓은 기와집에는 주인 잃은 빈방들의 정막만이 감돌았고 그 거대한 침묵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홀로 남은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으나
슬픔에만 잠겨 있을 여유가 없었는데 그것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비록 흉한 일을 당하셨으나 이 집안을 지키오신 어른이시다.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도리이니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단호하게 일렀습니다. 하인들은 며느리의 의연한 모습에 감복하여 예, 아씨,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동안 욕의 소동으로 인해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하얀 만장이 나부꼈고 향 냄새가 진동을 하였으며 끊어졌던 곡소리가 다시 이어지니 이는 죽은 자를 위한 애도 이자 산자들의 죄책감을 씻어내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장례는 마을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이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넋을 위로하고 한간에 떠돌던 구미호에게 당했다는 흉흉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고개를 숙이고 애도를 표했으며 그동안 며느리를 오해하고 비난했던 노인들은 상여 뒤를 따르며 우리가 죄인일세,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하며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상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묵묵히 상여 뒤를 따랐는데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앞을 응시하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숙연한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상여 소리가 구슬프게 산자락을 휘감고 돌아가며 메아리 칠 때마다 마을을 덮고 있던 묵은 공포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으나 며느리는 주저앉지 않고 곧바로 집안 정리에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기거하던 사랑방의 물건들을 모두 꺼내어 마당에서 태워버렸는데 아들이 즐겨 입던 비단옷과 읽던 책들 그리고 기생에게 선물하려 했던 폐물들이 불길 속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사라져갔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며느리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련 그리고 지난날의 악몽을 모두 그 불길 속에 던져버렸고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이 꺼진 자리에는 하얀 재만 남았고 며느리는 하인들에게 그 재를 멀리 갖다 버리게 하여 다시는 집안에 부정한 기운이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며느리는 사건의 현장이었던 안방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마음먹었는데 피가 스며든 장판과 벽지는 모두 걷어내고 바닥을 드러내어 며칠 동안 햇볕과 바람이 통하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쑥과 향나무를 태워 방 구석구석에 훈증을 하여 잡기와 냄새를 몰아내었고 목수들을 불러 문틀과 창호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방은 이제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삶이 시작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방 안의 가구 배치도 새로이 하고 밝은 색의 비단을 끊어다 방석과 이불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단장한 방에서는 더 이상 비릿한 피냄새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았고 대신 은은한 나무 향과 쑥 향기가 감돌아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물 또한 대대적인 청소를 감행했는데 마을 장정들이 두레박을 타고 내려가 바닥에 진흙을 퍼내고 이끼를 긁어내었으며 소금을 뿌려 부정을 씻어내었습니다. 며칠 뒤 맑은 지하수가 다시 차오르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가장 먼저 그 물을 떠서 조항신 부엌신에게 정화수를 올리고 집안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우물물은 예전보다 더 맑고 시원하여 한 모금 마시면 속이 뻥 뚫리는 듯했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야 물맛이 제대로 돌아왔다며 기뻐했습니다. 우물가에는 다시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빨래 방망이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니 최부자 댁은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생기가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었고 산천초목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겨울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는 첫눈이 탐스럽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와 최부자 댁의 기와 지붕을 덮고 마당의 흙을 덮었으며 아들이 끌려갔던 길 위에도 소복이 쌓여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슬픔을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대청마루에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는데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보이는 설경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지난날에 끔찍했던 기억이 마치 전생의 일인 양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은 온 세상을 공평하게 덮어주었고 그 아래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움틀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자연의 섭리는 인간사 희로애락과는 무관하게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차고 있던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집안 살림을 직접 관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살림 방식은 시어머니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엄격하고 인색하게 아랫사람들을 다스렸다면 며느리는 너그럽고 덕으로 사람을 대하였기에 곳간 문을 열어 굶주린 소장농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겨울을 날 땔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곳간은 비워야 다시 채워지는 법이고 인심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다 라고 말하며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며느리의 선행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생불 살아있는 부처이라 칭송하였고 최부자 댁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멈춰 서서 그 집에 존경의 눈길을 보내곤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에게도 힘든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밤이 되면 사무치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와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었고 때로는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화들짝 놀라 깨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남긴 장부와 살림 도구들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비록 자신을 구박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여자의 몸으로 이 큰 집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 고충을 이해하게 되면서 묘한 연대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이 집은 제가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라고 허공에 대고 속삭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의 사또가 수행원 며칠 대동하고 최부자 댁을 방문했는데 그는 며느리가 집안을 잘 수습하고 있는지 살피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정갈하게 정돈된 마당과 활기 넘치는 하인들의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부인의 지혜와 덕망이 죽어가던 이 집안을 다시 살렸구려. 내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소 라고 칭찬했습니다. 며느리는 정성껏 다과상을 차려 대접하며 모두가 나으리의 공덕입니다.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원귀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끝은 항상 파멸이지요.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이 집안을 덕으로 이끄시오. 그러면 복이 자손 만대까지 이어질 것이오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사또가 돌아간 후 며느리는 사랑채에 마을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는데 상 위에는 갓 지은 답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쇠고기 무구 그리고 각종 나물과 전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최부자 댁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으니 올겨울 추위는 걱정 없겠네. 마음씨가 고우니 음식 맛도 일품일세하며 숟가락을 바삐 움직였고 방 안은 훈훈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어르신들의 술잔을 채워드리며 부족한 솜씨지만 많이 드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를 올렸고 그 모습이 마치 친부모를 모시는 딸처럼 살가워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단순한 대접이 아니라 최부자 댁과 마을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몇 해가 지났고 최부자 댁은 예전보다 더욱 번성하게 되었는데
논밭의 수확량은 해마다 늘어났고 가축들은 새끼를 많이 쳐서 외양간이 비좁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양자를 들여 대를 이었는데 아이는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며느리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따랐고 며느리 또한 아이를 정성으로 키워 집안의 기둥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최부잣댁, 며느리의 공덕을 알고 복을 내려준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았고 더 이상 그 집을 구미호가 나왔던 집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그 집을 효부댁 혹은 덕 있는 부잣댁이라 부르며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겨울밤이 깊어지면 며느리는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곤 했는데 창호지 문 밖으로 들리는 바람소리는 더 이상 귀신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자연이 부르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가 놓여 있어 은은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화로 위에는 고구마나 밤이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가 퍼져나가 평화로운 저녁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바늘을 멈추고 멍하니 촛불을 바라보며 옛일을 회상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안온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폭풍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옛말처럼 그녀는 고통을 통해 단단해졌고 슬픔을 통해 성숙해졌기에 이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장독대는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며 밤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아 달님에게 기도를 올렸는데 부디 이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되게 해주시고 억울하게 가신 어머님과 죄를 짓고 떠난 남편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밤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고 달빛이 되어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사람들의 꿈속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패륜은 자신을 파멸시키지만 진실과 덕행은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진리입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만이 그날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을 뿐 지금 그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아가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부잣댁 터에는 아직도 봄이 되면 꽃이 만발하고 가을이 되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린다고 하니 혹시 그곳을 지나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서 며느리의 지혜와 용기를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창밖의 바람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도 잠이 들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 며느리처럼 여러분도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을 모두 털어버리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추운 겨울은 반드시 따뜻한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법이니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찬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부디 꿈속에서는 무서운 요괴도 억울한 누명도 없이 오직 평화롭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지혜로운 며느리가 살았더란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 따스한 온기는 여러분의 머리맡에 오래도록 머물 것입니다.